이야기는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두 남자가 그냥 앉아있고 그중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그 직후 주인공은 매일 동네가 시끄럽고 더럽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지나갑니다. 게다가 그의 집은 고작 5평짜리 옥탑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저녁도 라면으로 때우는 우리의 주인공 봉주혁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갚아야 할 막대한 빚 때문입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자신에게는 특별한 기술도 밝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평범한 삶을 한탄하던 중 그의 얼굴 바로 앞에 파란 창이 나타납니다. 눈이 파랗게 빛나는 가운데 주인공은 입에 라면 가닥을 매단 채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먹고 있던 음식을 전부 뱉어버리고 맙니다. 여전히 상황이 혼란스러운 주인공은 각성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각성은 축복과도 같아서 잘만 활용하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만 그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끔찍한 괴물에게 갈기갈기 찢기거나 극한의 환경에서 얼어 죽거나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독에 당해 죽는 것 또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함정에 깔려 납작해지는 등등의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한 대립을 피하는 주인공에게는 좀 문제입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며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진짜 각성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든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상태창을 큰 소리로 외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창에는 소속이 무소속이고 특성은 만렙 소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봉주혁은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새로운 소환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모든 각성자는 특성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 종류는 검과 방패를 쓰는 것부터 거대해지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소환 특성은 정령이나 환수 같은 존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유형의 소환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소환사인지 궁금해하며 멋져 보이는 스킬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밀어 처음으로 소환 능력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간 어색함을 느끼고 더 쉬워 보이는 랜덤 소환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인공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서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탑 밖에서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플레이어의 능력은 스킬을 포함하여 탑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상태창입니다. 탑 밖에서 플레이어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상식이라 주인공은 자신이 완전 바보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탑 밖에서는 스킬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에 포기하지만 갑자기 그의 앞에 파란 창이 나타나 랜덤 소환을 시작합니다. 봉주혁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는 상황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며 그의 작은 방문 앞에 커다란 보라색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그 포털 안에서 붉은 머리의 신비한 남자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스킬이 왜 실제로 작동했는지 궁금해하며 입을 떡 벌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놀랍게도 소환된 존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주혁은 탑 밖에서 소환이 작동했다는 것과 게다가 인간을 데려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존 코르삭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공기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라면 냄새였고 그는 한 입만 달라고 신나서 조릅니다. 주인공은 웬 식객을 소환했다 생각하며 그가 자신의 라면을 먹어치우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면을 한 번에 후루룩 다 먹어버립니다. 그 후 그는 라면이 맵다고 불평하지만 순한 맛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주인공은 스킬이 어떻게 작동했고 왜 인간을 소환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태창을 열고 다양한 등급의 인간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이 등급들은 운이 많이 필요한 뽑기 게임처럼 작동합니다. 그 직후 소환된 자의 3원칙에 대한 새로운 알림이 뜹니다. 첫째는 소환사를 보호하는 것, 둘째는 복종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보호가 항상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자는 국물을 전부 마시고 봉주혁은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꽤 달콤하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에는 소환수의 이름이 SR 등급 초희귀 암살자 존 코르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존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주인공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와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의 눈이 파랗게 빛나며 이상한 환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환영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이 아주 높은 곳에서 보라색 포털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저 아래 작은 검은 점을 향해 계속 머리부터 떨어지지만 존 코르삭이 떨어지는 남자를 향해 고속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소녀는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오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환영 속에서 주인공은 존 코르삭이 여러 적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그가 용감하게 싸우는 암살자의 과거를 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후 그는 빨간 리본을 집어들고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정말 기괴한 선물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를 사이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띤 채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환영은 그의 유일한 실패가 일어났던 어두운 저택으로 바뀝니다. 안에서는 암살 목표가 침대에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격했을 때 목표는 사실 제국 전체에서 가장 강한 검사였기 때문에 놀라운 속도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르삭의 마지막 기억, 마지막 임무에서 패배하는 모습입니다. 현실로 돌아오자 코르삭은 얼굴을 바싹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주인공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여전히 겁에 질린 채 그는 소환수는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호흡을 하여 진정하고 이 소위 규칙이라는 것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코르삭에게 라면 냄비를 치우고 즉시 식탁을 닦으라고 명령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속도와 그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정말로 봉주역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다 합니다. 코르삭은 복종은 의무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황당한 것을 요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암살자에게 특정 소리를 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처럼 짖는 소리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어색해하며 자신이 너무 심한 요구를 한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코르삭은 아주 행복하고 순종적인 강아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주인공은 이 절대 복종이라는 것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밖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주인공은 비디자를 감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코르삭 씨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수술비와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자로 이미 500만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사채업자는 문을 열라며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계속 소리칩니다. 주인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코르삭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다급해진 주인공은 그에게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사채업자가 엄청난 힘으로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 남자는 연체된 것 때문에 걱정돼서 왔다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장기라도 팔면 된다고 제안하고 그의 동료는 남동생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거듭니다. 이 말을 듣자 봉주역은 분노에 휩싸이고 표정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사채업자는 그의 눈빛을 알아채고 반항할 생각이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떠나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코르삭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주인공은 그가 얼마나 조용했는지 칭찬합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후 그는 지쳐서 정말 탑을 올라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돈도 좋지만 그곳의 위험에 맞서기에는 자신이 너무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코르삭에게 묻자 그는 원한다면 자신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암살자는 손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TV를 좀 봐도 되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허락하고 코르삭은 드라마를 볼 것이라며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주인공이 자는 동안 암살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경비를 섭니다. 비록 소환수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주인공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꽤 위안이 되고 그는 조금 더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코르삭은 TV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며 지금까지 항상 혼자 일해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반사되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알람이 울리고 주인공은 졸린 눈으로 알람을 끕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코르삭이 사라진 걸 깨닫고 해제된 건 아닌지 생각한다. 시스템 창은 6시간의 현현이 끝났음을 알리고 그는 기지개를 켜며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뉴스는 스마일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주인공은 그곳의 이름을 알아듣고 하던 일을 멈춘다. TV에서는 3명의 피해자가 발견되었으며 머리가 잘려나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머리들이 빨간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즉시 환영을 떠올리고 그것이 존 코르삭의 지심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경례하던 코르삭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안심했던 생각이 농담이었고 자신이 사이코 살인마를 소환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비명을 지른다. TV 뉴스는 스마일 캐피탈에서 일어난 끔찍한 현장을 보여주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손 같은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들이 비춰진다. 게다가 대부업자들의 머리는 빨간 리본으로 장식된 채 발견되었다. 이걸 본 주인공은 누구의 짓인지 알기에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진다. 편의점에서 겁에 질려 있는 동안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부르자 목없는 대부업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기괴한 환영을 본다. 주인공은 너무 놀라 순식간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환영은 계속되고 다른 머리들은 마치 판매용 상품처럼 선반 위에 놓여 있다.
공포가 너무나 극심해서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면서 가게 물건들을 쓰러뜨린다. 점원이 다가와서 이 모든 소동 후에 괜찮냐고 묻는다. 그는 재빨리 사과하고는 완전히 창피해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간다. 밖으로 나온 그는 일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루 쉬기로 결심한다. 주인공은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며 모든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거리를 혼자 걸으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탓인지 자문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 한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 코르삭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인하지만 여전히 끔찍하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어 처음으로 지정 소환을 사용하려 준비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언가가 그를 방해하고 주인공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 알고 보니 시스템 창이 소환된 존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격분한 그는 녀석이 TV만 보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별점 1점만 준다. 그는 별점 1점만 주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을 바꾼다. 주인공은 자신이 그렇게 잔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더 나은 점수를 주기로 결심한다. 최종 평점은 별 3개인데 어머니가 직장에서 낮은 평점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직후 존 코르삭이 미소와 충성의 외침과 함께 다시 소환되고 그는 별 3개에 감사하며 주인공은 이 순진해 보이는 녀석이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 의심한다. 돌려 말하지 않고 주인공은 대부업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지 묻는다. 코르삭은 미소를 지으며 해제되기 전에 그들을 처리했다고 모든 것을 시인한다. 그 말에 주인공은 실제 암살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공황에 빠진다. 그는 적어도 소환수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래서 그는 암살자가 어떻게 사무실을 찾았는지 묻고 추적 표식에 대해 알게 된다. 주인공은 이 표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묻는다. 코르삭은 그들이 위협이었고 문제를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설명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철저히 따른 소환수의 제3법칙 때문이었다. 그 법칙은 소환사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명령보다 최우선 순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인공은 만약 자신을 끝장내달라고 요청하면 코르삭이 복종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실제 위협은 없었고 그 판단은 그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한다. 코르삭은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반박하고 주인공은 그를 사이코라고 부른다. 그는 바로 사과하지만 암살자는 그 말을 듣는데 익숙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 논리를 이해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고 길에서 덩치 큰 남자와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는 길에서 어떤 남자가 그저 장난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코르삭의 해석으로는 그 결과가 선물 포장된 머리일 것이다. 주인공은 그 생각에 겁에 질려 이것을 멈추기로 결심한다. 놀랍게도 암살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주인공은 실제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코르삭은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외치며 약속한다. 반응은 꽤나 활기차지만 주인공은 일단 그를 돌려보낸다. 떠나기 전에 암살자는 돌아서서 중요한 질문을 한다. 그는 왜 주인공이 아직 탑을 오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주인공은 완전히 허를 찔린다. 그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탑을 오르는 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내면의 괴물들과 위험에 맞서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코르삭이 이전에 자신과 같은 다른 소환사를 둔 적이 있는지 묻는다. 암살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섬긴 적이 있다고 확인해준다. 주인공은 목숨을 걸 용기가 없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모든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자신이 한심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자기 코르삭은 그가 최고의 소환사라고 말하며 그를 칭찬한다. 그는 용감한 소환사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환사의 가장 큰 미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만약 소환사가 제거되면 소환수는 떠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분친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하며 주인공에게 그저 잘 살아달라고 부탁한다. 다음 날 주인공은 힘든 밤을 보낸 후 완전히 지친 채로 잠에서 깬다. 그는 빚이 사라졌으니 탑에 대한 것은 잊고 그저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한다. 게다가 그는 평범한 직업을 구해서 안전하고 성실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고 그는 뒷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낸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재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직장에서 막 해고당했다는 나쁜 소식이었다. 주인공은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전화를 끊는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곱씹는다. 많은 생각 끝에 주인공은 결국 탑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그냥 살짝 엿보기만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면 즉시 떠날 것이지만 가기 전에 그는 그 사이코 코르삭을 다시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전설 등급을 꿈꾸며 랜덤 소환으로 운을 시험해본다. 하지만 시스템은 랜덤 소환이 한 달 동안 재사용 대기 중이라고 알려준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는 결국 코르삭을 소환하고 코르삭은 별 5개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다. 주인공은 어색함을 느끼며 암살자가 자신이 방금 그를 대체하려 했다는 것을 아는지 궁금해한다. 새로 얻은 용기로 그는 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코르삭은 그를 용감하다고 부른다. 그러자 코르삭은 주인공의 작업 도구들을 던져버리고 그의 사냥개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코르삭은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며 주인공은 그 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곧이어 한국의 검은 탑에 입장할 것인지 묻는 파란 화면이 나타난다. 묻지도 않고 코르삭은 즉시 수락하고 시스템에 OK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그들은 탑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주인공은 절망하며 비명을 지른다. 그들은 고속 디지털 터널을 통과하고 주인공은 정신없는 이동에 완전히 메스꺼움을 느낀다. 그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동안 코르삭은 꽉 붙잡는다. 마침내 그들은 도착하고 주인공은 자신이 검은 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1층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사막이다. 그래서 그는 멀미를 느끼고 거의 모든 것을 토할 뻔한다. 그러자 코르삭이 등을 두드려주며 그가 회복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암살자는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파란 화면이 당신의 신체 및 전투 기술이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이로써 봉주혁은 레벨 1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느낀다. 1층의 임무는 2시간 안에 단단한 껍질의 유충 5마리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1층이 실력 시험이며 다른 플레이어들은 유충 1마리를 물리치는데 30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이제 자신도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주먹을 꽉 쥔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1마리를 잡아보려고 결심하고 코르삭은 매우 걱정한다. 그는 땅에 가만히 서 있는 생물체 중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싸우기 위해 그는 코르삭에게서 무기를 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충이 갑자기 일어나 그를 향해 돌아선다. 그러자 그것은 안에서 녹색빛이 나는 기괴한 형태를 드러낸다. 주인공은 괴물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는다. 겁에 질린 우리 주인공은 즉시 포기하고 코르삭 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암살자는 그 결정에 매우 기뻐하며 열광적으로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몬스터를 향해 고속으로 달려갑니다. 단 한 방으로 그는 유충을 녹색 점액질 폭발과 함께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다른 유충들도 파괴해버립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지막 공격을 위해 에너지 클로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적들을 향해 에너지 칼날 세례를 퍼붓습니다. 공격을 받은 유충의 조각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폭발 능력을 사용해 남은 모든 생물들을 처리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평생 그렇게 엄청난 힘을 본 적이 없기에 할 말을 잃습니다. 순식간의 학살이었기에 생물들의 시체는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로써 그는 레벨업하고 S++ 등급을 획득하여 극도로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의 업적이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헬스장의 한 여성도 그의 업적 알림을 받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어떤 남자처럼 말이죠. 사실 그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모든 대한민국 플레이어들이 그에 대한 동일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주인공의 작은 방으로 다시 순간 이동됩니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보고 모든 것이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코르삭은 매우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의 훌륭한 성과를 축하합니다. 주인공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지만 코르삭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며 테이블 위의 보상을 쳐다봅니다. 그는 마석을 집어들고는 진짜 마석은 처음 보기에 놀랍니다. 마석은 중요한 자원이며 현재 51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검은 탑이 나타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것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플래티넘 엠블럼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쳐두고 그는 돈을 번 것을 축하하고 코르삭은 TV를 보러 갑니다. 자축하기 위해 그는 고급 식사를 주문하고 코르삭에게 함께 먹자고 초대합니다. 암살자는 음식 냄새에 잔뜩 흥분하며 만찬을 준비합니다. 코르삭은 고추 냄새를 맡고 주인공은 그가 매운 것을 전혀 못 참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그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식사 중에 우리 주인공은 코르삭에게 그의 말투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이전 소환사에게서 그 버릇이 옮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전 애인에게 영향을 받았냐고 농담하고 둘은 함께 웃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코르삭은 매우 행복해하며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은 이제 탑이 결국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탑을 공략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눈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훈련하는 일과를 정합니다. 그는 일과를 바꾸고 존 코르삭과 함께 탑에 집중하기 위해
더 이상 낮에 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춤을 추라고 명령하고 코르삭은 별 5개에 행복해합니다. 봉주역은 만족도 등급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합니다. 코르삭은 더 좋은 등급이 소환시간 증가나 랭크 상승과 같은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음 도전을 위해 검은탑 2층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임무는 이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유충 10마리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생물들이 많이 움직여서 이번 공략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만 코르삭은 무엇을 할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단 3분 만에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하며 곧 집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엄청난 힘으로 그는 모든 몬스터를 한 번에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주인공이 나중에 치킨을 먹을 거라고 외치자 코르삭이 신나서 고마워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그는 공격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유충들이 그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주인공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고 또 다른 S++ 등급 보상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매우 쉽고 빠르다고 느끼며 출근하기 전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그들은 3층에 진입하고 그들의 임무는 얼음 유충 10마리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코르삭은 다시 한번 터무니없이 쉽게 그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암살자는 자신의 완벽한 일처리에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임무 성공 후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자축합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 주인공은 탑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깨닫습니다. 그의 상태창에는 그가 레벨 6이며 동시에 두 생물을 소환할 수 있다고 표시됩니다. 코르삭이 이미 엄청나게 강한데 다른 누군가를 탑에 데려올 수 있다는 의미라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S랭크 보상은 매우 좋고 그는 이미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군이 한 명 더 있다면 그는 앞으로의 전투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랜덤 소환은 20일 넘게 재사용 대기 시간이어서 그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와 코르삭은 계속해서 탑을 오르며 기록을 깰 것입니다. 한편 각성자 관리국에서는 분위기가 매우 긴장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들의 상사와 함께 회의실에 있습니다. 남자는 오늘 또 언제 공지가 울릴지 궁금해하고 여자는 그가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채자 남자는 크게 짜증을 냅니다. 이들은 정광일 팀장과 이민아 부국장입니다. 그녀는 6층에서 새로운 S랭크 공지가 나타났다고 확인합니다. 팀장은 최근 검은 탑 공지가 멈추지 않고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순서대로 층을 클리어하고 있는 동일 인물의 것이라 충격을 받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이대로 계속해서 모든 층을 S랭크로 클리어한다면 박경수 국장이 테이블에 손을 내리칩니다. 이는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록은 A랭크가 전부였고 그들은 더 높은 랭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재능 있는 플레이어를 자신들을 위해 빼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은 그들에게 이 플레이어를 즉시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이틀 후 코르삭은 설거지를 하며 그들이 8층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코르삭이 청소하는 것을 보며 10층까지는 모든 것이 꽤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다음 도전을 위해 안개 낀 숲으로 들어갑니다. 8층의 임무는 공격할 준비가 된 전사 개구리 10마리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중 한 마리가 길고 보라색인 혀로 매우 빠르게 공격하지만 푸른 에너지 칼날이 난데없이 나타나 그 공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코르삭은 모든 몬스터를 처리하고 또 다른 S+ 보상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암살자는 주인공을 축하하고 주인공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에 만족한 그는 감사의 표시로 코르삭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암살자에게 나가서 좀 놀다 오라며 돈을 줍니다. 하지만 코르삭은 거절하며 주인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집에서 TV를 보며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치킨을 시키자고 제안하고 코르삭은 그 생각에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는 그 암살자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상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보상은 치유 물약이고 그는 그것을 코르삭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마석으로 180만 원을 모았고 그것들을 팔 생각입니다. 등반 열흘째 그는 지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9층 또한 엄청나게 쉬웠고 S+ 보상은 놀라운 보너스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파트너에게 건배하고 미친 암살자를 소환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높은 점수 덕분에 코르삭의 현현 시간이 1시간 증가합니다. 암살자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그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10층에 진입하고 주인공은 자신의 몸이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몸에서 힘이 넘쳐 흐르고 내면에서 만화가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힘으로 우리 주인공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그는 코르삭에게 이제부터 전투를 돕기 시작할 것이라고 알리지만 암살자는 주인이 다치게 할 수 없다며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주인공은 이번에는 암살자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거대하고 기이한 눈이 나무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나타나고 10층의 몬스터는 거대하고 매우 무서운 녹색 사마귀입니다. 주인공은 겁에 질려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그것을 물리쳤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코르삭은 곤충과 싸우는 것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응원단장이 되어 암살자에게 괴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하죠. 사마귀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매우 빠르게 공격하지만 코르삭은 공중에서 아주 쉽게 피하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모든 에너지를 푸른 칼날에 집중시키고 여러 번의 강력한 배기로 몬스터를 공중에서 산산조각 냅니다. 그렇게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그들은 다시 탑을 떠납니다. 이로써 그는 마력석 1kg을 추가로 얻어 총 5.5kg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플래티넘 엠블럼 5개를 보유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블럼 10개가 쌓이자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되고 이 정기인스 그는 꽤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소환수로부터 능력을 복사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선택하기도 전에 코르삭은 그림자 밟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이유를 묻자 코르삭은 이것이 탈출에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기분이 상하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버릴 사람처럼 보이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자 밟기를 선택하고 그 능력은 그의 상태창에 기록됩니다. 그는 탑 밖에서도 작동하는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친 그는 땅에 쓰러지며 소환은 성공했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등반 11일째 주인공은 눈에 띄게 긴장하며 중요한 전화를 겁니다. 그는 각성자 관리국에 전화해 자신이 각성했다고 소개합니다. 직원은 그를 축하하며 그의 집으로 지원팀을 보내도 되는지 묻습니다. 주소를 알려준 후 그는 단지 마력석을 팔기 위해 전화했을 뿐인데 지쳐버립니다. 한편 이미나 부국장은 검은 차를 타고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정광일이 새로 각성한 사람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더 이상 S급이 아니라고 확인해줍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각성 신고가 들어왔다며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플레이어를 엘리트 팀에 영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신없이 작은 방을 청소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도착했다는 생각에 주인공은 극도로 긴장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정광일과 이민아를 안으로 맞이하며 지저분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팀장은 부국장을 소개하고 주인공은 그녀 앞에서 더욱 긴장합니다. 갑자기 이민아가 그의 얼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완전히 당황합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는 그가 S급이라며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다시 그가 최고 등급 S급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겁을 먹고 그녀를 밀어냅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그는 자신이 모르는 신원 확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일단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로봇인 척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매우 어색한 웃음과 함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민아는 그가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정광일이 사람을 떠본다며 그녀를 나무라고 그녀는 사과합니다. 그들이 사과하자 주인공은 모든 것이 단지 시험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잠시 후 탭이라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나오는 소개 영상이 시작됩니다. 마스코트는 20년 전 전 세계에 검은 탑이 나타났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탑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플레이어들의 등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탑 밖에서는 평범하지만 안에서는 힘을 얻고 경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탑이 공략되지 않으면 붕괴 카운트다운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3년 전 인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탑이 붕괴됩니다. 각 나라에는 1개에서 3개의 탑이 있고 한국은 다행히도 1개뿐입니다. 한국의 진행 상황은 순조로우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인류를 위해 탑을 탐험하는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태비는 새로 각성한 플레이어들을 공식 플레이어로 등록하도록 초대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정광일은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다시 그가 최고 등급 S급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겁을 먹고 그녀를 밀어냅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그는 자신이 모르는 신원 확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일단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로봇인 척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매우 어색한 웃음과 함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민아는 그가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정광일이 사람을 떠본다며 그녀를 나무라고 그녀는 사과합니다. 그들이 사과하자 주인공은 모든 것이 단지 시험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잠시 후 탭이라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나오는 소개 영상이 시작됩니다. 마스코트는 20년 전 전 세계에 검은 탑이 나타났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탑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플레이어들의 등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탑 밖에서는 평범하지만
안에서는 힘을 얻고 경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탑이 공략되지 않으면 붕괴 카운트다운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3년 전 인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탑이 붕괴됩니다. 각 나라에는 1개에서 3개의 탑이 있고 한국은 다행히도 1개뿐입니다. 한국의 진행 상황은 순조로우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인류를 위해 탑을 탐험하는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태비는 새로 각성한 플레이어들을 공식 플레이어로 등록하도록 초대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정광일은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할 준비를 합니다. 정광일은 주인공의 결정을 존중하고 주인공은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공에게 각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탑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게다가 그는 한 층을 클리어하라고 제안하고 주인공은 그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는 동의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거의 2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미 나는 문제없다며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일어나 탑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마실 것을 권한 뒤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그 직후 그는 순간이동으로 사라져 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정광일은 그가 각성한 것을 확인하고 이민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재능이 없으며 11층에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시험은 긴꼬리 땅굴지네와 마주하는 것이고 임무는 그중 100마리를 죽이는 것인데 이는 겁먹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임무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광일도 동의합니다. 실망한 그는 국장에게 전화해서 나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탑 안에서 주인공은 동료를 소환하고 그는 빛과 함께 나타납니다. 코르삭은 절을 하며 주인님께 소환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임무는 진의 100마리를 물리치는 것이고 주인공은 그 생각에 역겨워하지만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 코르삭에게 1시간 이상 천천히 사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암살자는 즉시 이해하고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형편없는 기록으로 모두를 속일 생각에 잠깁니다. 코르삭은 싸우기 시작하지만 주인님이 보시기에 너무 빠른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소리치고 암살자는 즉시 복종합니다. 이것은 사냥 속도를 상당히 늦추고 주인공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진의 위에 올라가 명당에서 싸움을 구경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인공은 어떤 일 때문에 겁에 질립니다. 그는 괴물들에게 둘러싸이고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코르삭은 즉시 주인님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도우러 달려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며 소리치고 에너지 칼날을 들고 전진합니다. 분노에 차서 그는 감히 소환사를 공격한 모든 지네를 파괴합니다. 푸른 에너지 공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몬스터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주인공은 안전해졌지만 너무 빨리 갔다며 코르삭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암살자가 합의된 시간보다 훨씬 전에 모든 것을 끝냈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코르삭은 주인님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며 거절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지고 파란 화면은 그가 패배한 표정으로 다시 S급을 달성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탑 밖으로 순간 이동됩니다. 두 사람은 방에서 기다리고 이민아는 이미 5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들 바로 앞에 파란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푸른 빛과 함께 방으로 들이닥치자 두 사람은 충격에 빠집니다. 알림이 그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11층의 최고 등급 S가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는 일이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을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의 등 뒤로 코르사크가 나타난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둘 다 입을 막겠다고 말한다. 망설임 없이 코르사크는 주인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주인공은 그저 둘을 묶기만 하라고 소리치지만 살인자는 모든 것을 오해한다. 갑자기 주인공은 끔찍한 환영을 보고 극심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악몽 속에서 그는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시켰냐며 필사적으로 묻는다. 그는 상상 속에서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울면서 사과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망상일 뿐이었고 요원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가 땅에 쓰러져 갑자기 식은땀을 뻘뻘 흘리자 그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킨다. 주인공은 환각을 봤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쓴다. 그러고는 다시 모든 것을 부인하며 다른 플레이어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말한다. 전광일은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팀장은 화제를 바꾸기로 하고 그가 서명할 계약서를 집어든다. 주인공은 요청했던 일반 계약이 아닌 엘리트 계약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전광일은 이것이 업계 전체에서 특별하고 유일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사실 이것은 특별 등급 플레이어를 위한 초엘리트 계약이다. 연봉은 120억 원이며
주거 및 최고 수준의 보안을 보장받는다. 게다가 계약은 법적 면책권까지 제공하여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이것은 한국 랭킹 1위 플레이어만이 누리는 혜택으로 그를 왕족처럼 만들어준다. 요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가로막힌다. 우리의 주인공은 안 된다고 소리치며 즉시 제안을 거절한다. 요원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거부하냐고 묻자 주인공은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주목을 받으면 옷을 살 때조차 완전히 압도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알아본 식당을 기억했고 그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었다. 두 요원은 그가 극도의 내향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공은 자신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본 팀장은 일단 물러서기로 하고 일반 계약에 동의한다. 그는 요원과 악수하며 엘리트 계약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 계약이 있으면 탑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런 무거운 짐을 거부하며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각성자 관리국 본부의 분위기는 전혀 좋지 않다. 국장은 보고서가 예상과 너무 다르다며 정광일에게 불평한다. 국장은 이 사람이 어떻게 S급을 달성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원은 그의 성격이 특이하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주인공이 평생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수줍음이 많은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국장이 실수를 한 게 아니냐고 묻지만 그녀는 시간이 정확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국장은 화를 내며 중요한 것은 그의 재능이라며 그를 엘리트 팀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한다. 진지한 얼굴로 팀장은 그가 엘리트 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집에서 주인공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꽤 짜증이 난 듯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는 계획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코르사크와 다투고 있었다. 곧이어 그들은 12층에 진입하고 그들의 임무는 얼음 족제비 20마리를 처치하는 것이다. 그는 코르사크에게 아주 천천히 싸우라고 명령하고 암살자는 충성심과 열정으로 응답한다. 주인공은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관리국이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믿지만 갑자기 주인공은 살을 내는 추위 때문에 얼어붙기 시작한다. 그는 버텨보려 하지만 코르사크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살인자는 엄청나게 걱정하며 모든 것을 아주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주인공은 그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소리치지만 코르사크는 그를 무시하고 공격에 나선다. 그는 몬스터들을 파괴하며 감기는 불치병이며 주인님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한다.